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한국병원 심혈관 센터에서 심장질환 환자들을 보고 있는 이유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주제는 심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내 사망 원인 중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망 원인 통계를 보시면 2020년 기준인데 1위가 이제 암이죠. 모든 암을 통틀어서 이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심장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심장 질환이 2위긴 하지만 이 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혈압성 질환, 당뇨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인자들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해 보겠는데요. 재밌는 통계입니다. 이거는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1위부터 이렇게 20개를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에는 심혈관 질환도 있을 것이고 폐질환, 암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그런 질병들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들을 1위부터 쭉 나열해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영어로 돼 있어서 이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모든 질병을 통틀어서 가장 질병을 오랜 기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흡연이죠. 그리고 간접 흡연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연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알코올입니다. 술. 그래서 고혈압과 흡연과 알코올, 이 술이 그만큼 이 제일 상위 1, 2, 3위에 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연이라든지 운동 부족,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심뇌혈관계 위험 인자들만 꼽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뇌혈관계 위험 인자들은 이제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이 많을수록 심뇌혈관 질환들이 더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 환경 요인. 이거는 이제 소득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 거주 지역이 좀 열악하거나 교육 수준이 약간 낮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 조금 더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흡연, 운동 부족, 식습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사적인 요인, 이건 사실 질환이죠. 만성 질환들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이 이상지질증, 고지혈증이라고 하고 고혈압, 당뇨, 비만 이런 만성 질환들도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계통적으로 분류를 한 거고 치료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개선이 불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고요, 개선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인자들 중에 사실 나이가 가장 이제 사실 대표적인 위험 인자죠. 고령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4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에 위험 요인으로 이제 치고요. 그리고 가족력. 이 나이나 성별이나 가족력은 우리가 개선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선 가능한 위험 요인은 어떤 것이 있냐 보시면 아까 이제 언급해드렸던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4가지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서 주요 개선 가능 위험 요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운동 부족, 비만, 우울증,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이 개선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최대한 우리가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앞에 언급해드렸던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금연과 절주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술, 담배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관리하고 계신 거고, 이 금연과 절주가 심혈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주요 위험 인자고요. 니코틴 성분 자체가 심박동수를 빠르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보통 이제 담배를 연속으로 2개 이렇게 피울 경우에 평균 혈압이 한 10 정도 이제 올라간다고 돼 있고요. 담배를 피우고 난 후에 30분 정도 그 혈압 상승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담배를 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사실 하루 종일 이 담배로 인한 혈압 상승을 계속 경험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하시면 일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근에 산소 결핍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관상동맥, 이 심혈관 내에 이 심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불순물들이 침착을 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이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 비해서 심장마비가 3배에서 5배 이상, 그리고 뇌졸중은 한 2배 정도 더 호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흡연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에 이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계속 하시던 분이 금연을 한 1년만 하셔도 뇌혈관 발병률이 절반으로 이제 감소된다고 되어 있고요. 5년을 금연을 하시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전자담배는 괜찮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전자담배 관련된 데이터가 거의 없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예. 한국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circulation이라고 써 있는데 굉장히 저명한 저널입니다. 이 심장내과 쪽에서는 아주 저명한 이 저널이고, 이 저널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배와 비연소 가열 전자담배 를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던 사람들을 일반 담배를 계속 피운 사람하고 비연소 가열 전자담배로 바꿔서 5년 이상 지난 후에 어떻게 되나 비교를 해본 겁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 담배 흡연을 계속 하신 분들보다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23%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비연소 가열 전자담배인 경우에는 심혈관 발생 위험도가 일반 흡연자보다는 낮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전자담배로 전환하지 않고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이제 가장 예후가 좋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최고 한 37%까지 낮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담배보다는 비연소 가열 전자담배가 조금 더 낫지만 금연이 확실하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절주,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한 30ml 이상 알코올을 섭취하시면 고혈압의 빈도가 한 3-4배 정도 이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부정맥도 유발하고요. 그리고 심장 기능도 망가집니다. 심근병증 같은 것들이 생겨서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뇌졸중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루 알코올 섭취 허용량은 한 20ml 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맥주로 따지면 1병, 그리고 소주로 따지면 2잔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권장 용량이고, 여자분이시거나 체중이 가벼운 분들은 이것조차도 한 절반 정도를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회식을 하게 되면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만큼 좀 조심하시면서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과음을 계속 지속하신 분과 그런 음주 습관을 조절한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심뇌혈관 발생 위험이 음주 습관을 조절한 군에서 23% 이렇게 낮은 걸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확실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가 되는 만성 질환, 아까 언급해드렸던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만성 질환으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데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아주 대표적인 합병증이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이죠. 그래서 이 심장 질환들을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제 원인이 되고, 혈압이 115인 사람에 비해서 수축기 혈압이 20이 올라갈 때마다 115인 분에 비해서 135가 된다. 그러면은 허혈성 심질환 사망률이 2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이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 155가 된다. 그러면 곱하기 2를 계속해 나가는 4배가 되는 거죠. 심혈관 사망률이. 그만큼 이렇게 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뇌졸중 사망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을 치료하면 실제로 그런 심혈관 사망률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이제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고요. 수축기 혈압을 한 2 정도, 평균 수축기 혈압을 2 정도 떨어뜨릴 때마다 심혈관 사망률은 7%, 그리고 뇌혈관 사망률은 10% 줄어드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하는 것도 혈압 감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체중 감량, 저체중인 분들은 상관없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체중 감량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체중을 쏙쏙 빼서 오시면 혈압이 거의 한 5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돼 있고, 건강한 식사법, 저염식이, 운동량을 좀 늘린다거나 절주를 한다거나 이런 생활 습관을 할 때도 이 수축 혈압이 이만큼씩 이제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생활요법을 잘 조절하시면 거의 약 1개, 2개 먹는 것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 1개 먹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었다.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하시면 혈압이 점점 내려가면서 약을 감량하거나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은 아주 잘 하셔야지 당뇨 합병증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동맥경화증이죠.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그만큼 당뇨 관리는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워낙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도 굉장히 중요한 심혈관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은 이 혈액 내에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질이 많다는 거죠. 혈액 내에 지방질이 많다. 근데 우리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간이든 근육이든 지방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저장을 하든 에너지원으로 쓰든 혈액을 타고 그 지방질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지방은 혈액에 녹지를 않습니다. 녹지를 않기 때문에 지단백 형태로 혈액 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어로는 라이포프로테인이라고 하고 지단백이라고 하는데, 지단백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형태도 있고, 처음 우리가 지방을 이 기름기를 먹으면, 지방 성분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가 돼서 카일로마이크론 형태로 혈액 내에 이제 떠돌게 되고, 이것이 VLDL, IDL, LDL, HDL 많이 들어보셨죠? LDL, HDL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지단백 형태로 혈액 내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높으면 혈관의 질병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단백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여기 노란 게 LDL 콜레스테롤인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벽에 이제 침착을 해서 이 내피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서 염증 세포들하고 반응을 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들이 계속 쌓이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머리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경색이나 그런 질환들을 이제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건강 검진 하시면 뭐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말도 들으시고 LDL, 뭐 중성지방, HDL 여러 가지 수치들로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들으실 텐데 뭐 예전에는 뭐 20, 30년 전에는 총 콜레스테롤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약을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준치가 보면은 뭐 여러 개죠. 헷갈리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기준치가 이렇게 여러 개인 이유는 환자분들마다 목표 수치가 다 다릅니다. 내가 기저질환이 뭐가 있느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목표 수치가 다르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 인자들이 전혀 없는 환자분들. LDL 콜레스테롤 목표 수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그런 위험 인자들이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 130이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160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약물 치료를 조금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90이 넘어간다 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대부분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 개수에 따라서 목표 수치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으로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낮춘 분들을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낮춘 분들보다 더 오래 삽니다. 오래 사시고 재발률도 떨어지고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 심혈관 질환이 있다 그러면 LDL은 무조건 낮춥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말초동맥, 다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경동맥 혈관 질환 이런 다른 혈관 질환들은 70 밑으로 컨트롤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당뇨가 있다. 근데 유병 기간이 10년 넘지 않는다 그러면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병 기간이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LDL을 70 밑으로 낮추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험인자들이 별로 없다. 저위험군이다. 위험인자가 1개 미만인 분 같은 경우는 LDL을 160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똑같이 피검사가 나왔는데 어떤 분은 약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약을 쓸 필요가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LDL 콜레스테롤하고 뭐 이 고지혈증 약 쓰는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른 정보, 유튜브나 이런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이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 사실은 이 히스토리가 다 있죠. 보시면 이제 사실 조선시대 말 불과 100년, 120년 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보시면은 뭐 이 조사망률을 제외하면 이 아기 때 이제 일찍 죽는 그 조사망률을 제외한 평균 수명을 따져 보면 일반인들은 평균 수명이 45세입니다. 양반 기준으로 50세입니다. 양반들이 아무래도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양반 기준으로 50세고 왕들을 평균 수명을 보면은 47세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인 평균 수명을 보시면 남자 80세, 여자 86세거든요. 이 1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눈부신 의학의 발전이 있었던 거죠. 우리 지금 그 당시에 뭐 소달구지 타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달나라 가고 또 화성도 정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도 그만큼 발전하면서 의학도 눈부신 발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동안에 이 인류 생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약들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그 중에 스타틴이 항상 들어갑니다. 우리 항생제, 아스피린, 항암제, 당뇨약 이런 것들을 다 기여를 했지만 스타틴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 좀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미국 데이터긴 한데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연간 심혈관 사망률 추이를 본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1950년에서 1970년까지는 거의 수평이죠. 이게 호전이 없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년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한 4,500명 정도, 10만 명당 됐는데 변화가 없어요. 근데 70년대 지나면서 급격하게 이제 사망률이 감소합니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보면 이때 발명된 게 고혈압 약들입니다. 고혈압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약제로 적극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요게 뭐냐면 스타틴 제제입니다. 고지혈증 약이. 고지혈증 약이 같이 쓰이게 되면서 이 심혈관 사망률을 급격하게 낮췄습니다.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심혈관 조영술, 그리고 스텐트 삽입 시술, 심혈관 수술법,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다 진행을 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거의 보면은 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지금은 10만 명당 한 100명도 안 되죠. 굉장한 발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뭐 26개 임상 연구를 다 통틀어서 한 뭐 100만 명 이상 이렇게 우리가 환자들을 모아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렸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종합을 해서 봤더니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한 39, 한 40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심혈관 사망률이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80을 떨어뜨리면 40%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하나가 뭐 몇만 명 또는 몇천 명 단위의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목표 LDL 콜레스테롤을 최근에는 더 이렇게 많이 낮춰봤더니 이 심혈관 사건, 이벤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사망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튼 그런 이벤트들이 낮추면 낮출수록 더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 많이 낮추는 게 좋다. 근데 이런 그래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그래프. 이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이건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LDL이 아니고 총 콜레스테롤이 많이 낮은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봤더니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스타틴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은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인가 그 전에도 이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워낙 사실 이걸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한국 데이터인데요. 1200만 명, 거의 1300만 명 정도를 모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사망률을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한 120 이렇게 낮은 사람들 보면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은 스타틴을 써서 낮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우리가 피 검사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총 콜레스테롤이 140, 120, 160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병원 가서 피 검사 해보시면 총 콜레스테롤은 뭐 한 200, 220, 240 뭐 아니면 높은 사람들은 뭐 더 높게 나오고 이렇게 낮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스타틴을 써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낮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이에요. 약을 써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왜 낮아졌을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고지혈증 약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사망률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인과관계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재밌는 건데 이거는 보시면은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런데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어 공격 사건을 이 월별로 통계를 낸 거거든요. 요게 여름인데 줄라이 뭐 요게 메이 5월이고 7, 8월 정도 되면은 상어 공격도 아주 많아지고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급증하죠. 7, 8월 되면. 왜 그럴까요? 여름이라서 물들이 많이 가니까 상어 공격 많이 당하고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상관관계를 그래프를 그리면 아이스크림 판매량하고 상어 공격 사건이 아주 정비례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어서 상어 공격을 더 많이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줄이면 상호 공격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보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만성 질환들 중에 간경화나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암, 혈액암, 영양실조, 염증성 장질환, 결핵 이런 분들은 총 콜레스테롤이 약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낮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써서 떨어뜨린 게 아니고 원래 낮은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널을 낸 논문을 낸 저자가 이 논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연구를 가지고는 콜레스테롤을 스타틴으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 사람들의 사망률을 판단할 수 없다. 왜? 이 연구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 스타틴을 먹어서 낮아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약을 먹고 떨어뜨렸을 때는 심혈관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총 콜레스테롤이 200, LDL 콜레스테롤이 200이었다가 100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사망률 올라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한 대표적인 사례라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약물 치료, 운동, 식이요법 잘 하셔야 되고, 이런 질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해야 돼요. 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좋은 게 가정혈압기를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사서 집에서 재보시는 게 좋아요. 주무시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기 전에 한 번씩 재보시면 내 혈압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나 고지혈증은 피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습니다. 당뇨도 아주 심한 경우에는 증상이 있지만 초기 당뇨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그 검진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검진의 항목에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까운 내과 병원에 가셔가지고 피검사를 정기적으로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내가 당뇨나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하루에 30분 이상, 그리고 일주일에 한 5회 이상 꾸준하게 좀 땀나고 좀 숨찬 운동을 잘 유지하시는 게 심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유산소 운동에는 이제 좀 빨리 걷기, 가벼운 달리기, 수영, 자전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령에서는 조금 이제 외상 좀 다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도 심혈관 건강에 중요하기 때문에 근력 강화를 위해서 근육 운동도 한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이제 이 올바른 식습관, 적당량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그리고 짜지 않게 주로 통곡물, 채소, 콩, 생선 등을 이제 충분히 섭취하는 걸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대표적인 그 다이어트법이 대시 식사요법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요거는 미국 학회에서 영어로 이제 보면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이라고 해서 그걸 줄인 말이 대시입니다.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요법적 접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대시 다이어트를 그 미국 학회에서 이걸 내놓고 보니까 실제로 이 다이어트를 했던 분들이 훨씬 심혈관 쪽으로 예방이 되는 결과를 보여서 지금 많이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 과일, 그리고 통곡류, 정제하지 않은 통곡류를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제품들도 low fat, 저지방 유제품들, 그리고 생선이 좋고요. 그리고 가금류, 닭, 오리, 거위 이런 가금류 섭취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견과류 섭취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식물성 기름을 더 권고를 하고 있고, 좀 제한해야 될 음식들로 고기, 그리고 이 지방이 많이 포함된 유제품, 그리고 당류, 콜라, 사이다 굉장히 사실 다 아시다시피 좋지는 않죠.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염분 섭취 이런 것들은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진 식사요법이 바로
지중해 식사요법입니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 대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지방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뭐 잡곡, 채소는 충분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과일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면 이제 좀 또 당도 오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과일을 섭취하고 견과류 섭취를 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씨앗,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매 끼 기본적으로 섭취하라 그러고, 주 2회 이상 생선, 해산물 같은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은 육류, 당류, 인스턴트, 굉장히 다들 좋아하시는 음식들이죠. 이런 것들은 조금만 먹어라. 조금 안타깝지만 우리가 맛있고 좋아하는 걸수록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카테콜라민 같은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면 이 호르몬들이 심장에 아주 안 좋습니다. 박동수도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이제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혈압이 악화되고, 부정맥도 생기고, 심혈관 동맥경화증도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게 또 심하신 분들은 신체 활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만, 흡연으로 이어져서 또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사실 이런 취미, 여가 활동, 여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TV에 광고에 나오는 뭐 값비싼 그런 건강식품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TV를 틀면은 막 항상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엄청 비쌉니다, 보면. 근데 그런 값비싼 영양제나 뭐 건강식품보다도 그 돈 모아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좀 취미 생활하고 여가 활동하시고 여행 다니시고, 그게 오히려 그 스트레스 관리에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저는 훨씬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하지 않을 경우에 수면의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수면의 퀄리티,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 중간에 막 계속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부정맥, 대사증후군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아주 직접적인 근거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OSA, 요거는 이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도 이렇게 비슷하게 심혈관에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인 군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79% 정도 상승하는 이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을 한 15개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을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이거나, 그리고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8시간 이상인 군에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도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정도 수면이 안 되고 너무 뭐 4시간, 3시간, 뭐 5시간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에는 역시 스트레스를 이제 주게 돼서 심혈관 발생 위험을 높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자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자면 우리 운동량이 떨어지죠. 생활 할 때 그 칼로리 소모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또 심혈관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심혈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을 찾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통, 좀 뻐근한 양상, 또 누르는 양상, 답답하고 식은땀 나고 조이고 숨이 찬다거나, 이런 심혈관 증상을 의심할 만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고 병원에 가셔서 상담받고 필요한 검사를 하셔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뭐 약물 치료나 아니면 시술을 하시든지 좀 나중에 안 좋은 그런 예후를 경험하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7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해야 될 것, 금연과 절주,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분들은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질환이 없는 분들은 모니터, 혈액 검사를 적어도 한 1년에 한두 번, 1, 2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시고, 혈압도 자주 측정을 하셔서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중요하고요.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이런 7가지를 잘 명심하시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46세 남성이시고 심방세동으로 4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172cm, 키에 95kg, 약간 좀 과체중이시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빈맥이 좀 줄어들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방세동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이제 빈맥이라고 하는데요. 체중 감소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심방세동 자체가 발생을 하면 맥박이 이렇게 빨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근거리는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운동도 하신다는 거고 식사 조절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무리를 하시면 그것조차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빈맥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되 서서히 점진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서서히 체중 감량하시면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시면 심방세동 관리하는데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심방세동 심부전 심장질환은 유전병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정맥 중에서도 일부 부정맥은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부전도 마찬가지예요. 심부전 원인 중에 심근병증이 있는데 심근병증 중에서도 일부 유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유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부전이 있다, 내가 심방세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 자녀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유전이 되는 그런 부정맥도 있고 부전 심장질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흉통으로 인해서 변이형 협심증 유발 검사까지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흉통이 발생되면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변이형 협심증 혈관 연축 유발 검사를 하셨다는 건데요. 굉장히 사실 정밀 검사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장 질환으로 인한 흉통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 아픈 증상이 생기는 원인이 심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심리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장 증상, 위나 식도 쪽 증상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위경련, 식도경련, 그리고 흉벽 쪽에 갈비뼈나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좀 자극이 되면서 오는 자극 증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들이 전혀 없어도 스트레스나 이런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은 2년 전 기우성 심근병증을 진단받았고 수술은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참고로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혈압, 당뇨도 없습니다. 다른 지병이 사실 전혀 없으시고 비우성 심근증은 좀 요게 이제 주로 좀 타고나는 병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타고나는 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으로 사실 이거를 더 호전시킨다거나 그러기는 좀 쉽지 않고요. 약물 치료를 잘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비우성 심근증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비우가 된 부분이 심장 내에서 혈류가 순환하는데 방해를 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위치가 비우가 돼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잘 하고 뭐 혈압, 당뇨 없고 그러시니까 생활 관리,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비후석 심근증 자체를 뭐 호전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먼지 청소하면 심장 쪽이 아픈데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하셨습니다. 먼지 청소하면 청소를 할 때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심장보다는 뭐 기관지 쪽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먼지를 흡입하면서 기관지 쪽으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흉통을 뭐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청소를 할 때마다 이 가슴이 계속 아프다. 근데 가슴 아픈 양상이 좀 전형적인 협심증 양상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앞가슴 쪽으로 뻐근하고 한 5분, 10분 이렇게 수분간 지속되는 양상, 뭐 식은땀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전형적인 양상이다라고 하면 심장 쪽으로 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관상동맥 CT를 맥박이 높은 상태에서 촬영하여 괜찮다고 담당 의사분이 말씀하셨는데 맥박이 높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관상동맥 CT라고 하면 이제 심혈관을 이제 보는 CT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혈관을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혈관 조영술. 이제 저 같은 이제 의사가 직접 카테터를 넣어서 심장 혈관을 이제 조영제를 쏴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CT로 심혈관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관상동맥 CT, 요걸 말씀하신 건데, CT를 찍을 때 심장이 이렇게 뛰죠.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혈관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맥박이 빠르면 CT가 이 심장 뛰는 거를 따라가면서 이게 찍어야 되는데, 잘 못 쫓아가지고 너무 빨리 뛰는. 천천히, 그래서 CT를 찍기 전에 맥박을 느리게 해주는 약을 씁니다. 미리 먹는 약을 먹고 맥박이 거의 한 65회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CT를 찍어야 정확도가 이제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맥박이 빨라진 상태에서 찍었다고 해서 꼭 결과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을 좀 2번, 3번 이렇게 들여보는데도 맥박이 잘 안 떨어지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맥박이 뭐 70회, 80회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결과를 신뢰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상 자체가 보면은 뭐 찍었는데 영상 자체가 너무 흔들려서 도저히 판독 불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였다면 아마 이거 가지고는 판독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영상의 퀄리티가 질이 괜찮게 찍혔으면 그 결과를 신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산책 걷기를 하다 보면 숨이 많이 찬 증상이 있는데 며칠 전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게 나왔어요. 혹시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셔서 약 복용 중이신데 심전도 검사 이외에 추가 검사를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관상동맥 조영술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검사로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이신 것 같은데 아마 뭐 협심증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과거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면 걸을 때 숨이 차다라고 하면 사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 흉통으로 이제 심혈관 관상동맥 질환이 오지만 고령이신 분들은 가슴이 아프지 않고 숨찬 증상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왕력이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심전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심혈관 질환 상태를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심장 혈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도 심전도가 정상으로 나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아주 급성 심근경색이 있다거나 그러면 심전도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협심증 중에서도
심전도에 이상 소견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협심증 환자 중에서 심전도 이상을 보이는 분들은 1-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가 괜찮다라고 해서 심장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 쪽 검사를 좀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드린 심혈관 CT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운동 부하 검사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협심증 상태를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인데, 뭐 CT나 혈관 조영술만큼 뭐 아주 직접 보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서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운동을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운동 부하 검사나 심혈관 CT, 아니면은 뭐 핵의학 검사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초음파 검사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나 뭐 판막 상태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기립성 빈맥 환자도 혈압약을 먹는 걸 권하시나요? 긴장하거나 추울 때도 빈맥 증상이 있긴 한데 나머지 혈액 검사는 정상이다. 그리고 교감신경 항진이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사실 기립성, 일어설 때 아마 맥박이 빨라진다는 말씀이신데, 기립성 빈맥 환자도 만약에 혈압이 높으면 평균적으로 재는 집에서 이렇게 혈압을 재를 때 140 이상, 위에는 140에 90 이상 계속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면 혈압약을 드셔야죠. 근데 단 혈압약의 선택을 이런 교감신경 항진된 분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혈압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맥박을 약간 좀 안정시켜주는 그런 혈압약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쓰면은 그런 빈맥 증상도 좀 호전시키면서 혈압 증상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압도 낮추고 빈맥 증상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심전도 검사만으로도 심근경색 협심증 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심근경색은 심전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심근경색도 이 심전도에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또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전도하고 혈액 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과 혈액 검사에서 심근경색 수치가 올라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심전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협심증은 좀 달라요.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전도에서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심전도 정상인데 증상이 있어서 혈관 조영술이나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거의 막히기 직전인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 진단에는 심전도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협심증 진단에는 물론 역할이 있지만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선생님, 저는 폐경이 오고 배만 살이 쪄요. 폐경이 오고 배만 살이 찐다고 하시고, 다음 주에 내과 가서 복부 초음파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시고, 45kg에서 53kg까지 나간다. 갑자기 살이 쪄서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폐경이 오면서 살이 찌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불꽃강북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폐경이 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이 더 많이 생기고, 이 호르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들을 잃기 때문에 복부 비만도 더 심해지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체중도 변화가 올 수가 있고, 뱃살도 변화가 오고, 혈압도 폐경 이후에 혈압 발병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혈관 발생률도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운동하고 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몇 년 전 뇌졸중이었는데 완전 폐차했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다. 담당 의께서 이야기하셨다 하는데, 재발 없이 사는 것은 어려울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발 없이 사시는 분들도 많죠. 재발하시는 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한번 겪으신 분들도 이 혈관 관련된 그런 약제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지혈증 약이나 그리고 아마 뇌졸중 경험하셨으면은 항혈소판제 같은 혈액순환제 같은 거 복용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 약제들 잘 드시면서 기저질환 관리를 잘 하시면 재발률을 이제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혈압이 자꾸 오르는데 뭐 24시간 고혈압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기계로 재면 150 정도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재니 약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시고 21살이라고 하시고 기계랑 수동 혈압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네, 존재합니다. 네. 혈압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같은 자리에서 10번 재면 10번 다 다르게 나옵니다. 네. 기계로 재든 사람이 재든 잴 때마다 계속 바뀝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혈압이 계속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어떤 기계가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럼 기계로 잴 때 더 낮게 나오고요. 의사 선생님이 잴 때 의사 선생님을 보면 내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저기 하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재면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 이 개인차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재는 게 더 높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병원에서 잴 때 오히려 평소보다 집에서 재는 것보다 더 낮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고 환자분들마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내가 어떨 때 더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 본인이 아시는 게 좋죠. 그래서 가장 사실 이 24시간 고혈압 검사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혈압계를 하나 사놓고 얼마 안 합니다. 한 몇만 원 해요. 인터넷 이제 검색하시면 자동 혈압계라고 치면 쫙 뜹니다. 그 중에 뭐 그냥 몇만 원짜리 하나 사셔도 정확도는 다 검증이 된 혈압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집에서 재보시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마음 편할 때 주무시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좀 소변 보고 조금 앉아 있다가 식사하시기 전에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재보시면 내 평소 혈압을 알 수가 있죠. 그 혈압이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고혈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혈압이 괜찮으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질의응답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7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7가지 잘 실천하셔서 심혈관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